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1차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6번째 과목인 청소년 이해론, 그래서 전체 차시로는 38회 차시,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론만 보면 4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401페이지 64번 문제부터 풀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63번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기 우울증에 관한 원인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 풀이했고요. 그래서 64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비고체키가 나오네요. 우리 지금 비고체키 하면 여러분들 뭐 공동조절 학습 이렇게 해서 청소년과 성인의 적절한 상호작용 내지는 성인의 도움을 통해서 학습의 어떤 진전을 보이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또 그러한 것이 학생들의 어떤 그 청소년들의 발달, 인지 발달에 매우 중요하고 또 학습 능력을 올리는데 또 학습에 있어서 성취를 하는 데 있어서 발판 이론이라고 해서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전개한 학자가 바로 비고체키입니다. 그래서 설명해 놨는데 두 번째 보게 되면 건물을 짓는 동안 일꾼들의 발판이 되는 일시적인 구조물과 같은 것, 우리가 보통 뭐 비계라고 하는 건데, 그죠? 비계라고 하는 것이 비계. 우리가 보통 뭐 발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그 공사할 때 보면 이렇게 밟고 올라가서 층계별로, 그러니까 원래 건물 안에 계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 없이 외부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해서 이렇게 짚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물리적인 장치를 우리가 발판해서 또 스캐폴딩이라고 하는데, 스캐폴딩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64번에 2번 비계 또는 스캐폴딩 혹은 발판 이렇게 얘기한다.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65번 문제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가, 바로 이제 설리반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설리반은 우리가 앞에 문제 58번 문제에서 살펴보았지만, 설리반은 성격이란 대인관계에서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대인관계의 발달과 관련해서 총 6단계로 나눴죠. 그래서 영아기와 유아기로 나누고, 그 다음에 아동기 초기와 아동기 후기, 그 다음에 또 청소년을 초기, 후기 이렇게 나눠서 총 6단계의 발달 이론을 전개한 설리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5번의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402페이지의 66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의 청소년은 마샬의 자아 정체감 형성 과정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뭐 마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마르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뭐 외국인 이름이니까 뭐 마르샤 또는 마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방법이 없어요. 그 마르샤도 되고요. 그다음 마샤라고 발음을 해도 같은 인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마샤의 자아 정체감 형성 과정 중 다음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이름 잘 알다시피 마샤라고 하는 분이 자아 정체감과 관련해가지고 혼란부터 유예, 그 다음에 유실, 확립까지 이렇게 4단계를 설명한 그런 학자인데요. 지금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보기는 자기의 어떤 의사결정권을 부모에게 또는 뭐 친권자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그래서 유실 또는 다른 말로 정체감의 조기 확립이라고 또는 조기 확보라고 하는 또는 조기 완료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정체감 유실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67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67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부모님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는 마마보이 내지는 위에 조금 전에 그 수지의 부모의 얘기는 수지가 역시 부모님의 어떤 의견을 따라서 자기의 의사결정을 포기해버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체감 유실에 관한 거고, 이 마샬의 정체감과 관련된 단계는 정체감 혼란 제일 처음이죠. 그 다음에 정체감 유예, 그 다음에 정체감 유실, 그 다음에 정체감 확립이라고 하는 이 4단계, 고르격에서 여러 번 공부했기 때문에 꼭 그 순서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8번 문제입니다. 다음 지문에 양육 태도를 지닌 부모에게 양육을 받은 아이의 특징 중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아이들의 양육에 관련된 부분은 잘 알다시피 그 다이애나 바움린드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자, 박스 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며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되고 그 어떤 규칙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우 허용적이고 방임적인, 다시 말해서 뭐 통제도 하지 않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
이러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무책임한 그러한 부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의 특징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 뭐 이것도 거리가 멀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양육 태도의 결과물인데 자신감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양육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뭐 뜻밖의 얘기고, 이번은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보통 의존적이거나 아니면 왜냐하면 자녀의 요구를 다 받아줬으니까, 그죠? 타인에 대해서 의존적이거나 아니면 끈기가 없거나 공격적이거나 쉽게 좌절하거나 뭐 필요하면 남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하고 싶은데 자기 욕구대로 다 해버렸으니까 일반적으로 의존적인 부분, 끈기가 없는 부분, 쉽게 좌절하는 부분, 공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이 성격에서 볼 수 있겠으나 자신감이 있는 이런 부분은 좀 발견하기 힘든, 보통 자신감 있는 아이가 되려면 부모가 권위 있는 또는 민주적인 어떤 그러한 양육 태도의 결과물이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권위주의적인 부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자, 여러분들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권위주의적이라는 말과 권위 있는 하고는 다르다. 이것은 보통 독재형에 가까운 그런 부모의 양육 태도를 얘기하는 거고, 권위 있는 것은 민주형의 양육 태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권위주의라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이죠. 좀 독재형의 그러한 내용이죠. 요구도 많고 통제도 가하는 그러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거기다 설명해 놓은 것인데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 보면 4번에 보면 규칙을 정해 놓으나 강요하진 않는다. 아니죠. 권위주의 독재형은 규칙을 정해놔놓고 그게 무조건 복종하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부모의 태도를 우리가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9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 2, 3, 4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부모의 양육 태도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69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부모의 양육 태도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역시 부모의 양육 태도를 보고 거기에 따른 부모의 어떤 그 양육의 행동, 내용 또는 자녀의 어떤 그 결과물을 설명해 놓은 것인데요. 3번 볼게요. 허용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의 경우에, 허용적이란 말은 방임적 허용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허용적인 양육 태도는 자녀들을 통제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격려한다. 자녀들을 통제하며 통제하지도 않죠. 허용해버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격려한다.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필요한 통제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조차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의 조합이 적절하지 못하다. 자, 이런 것은 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운 문제니까. 그 다음에 71번입니다. 브론펜 브랜드에 의하면 고등학생인 은지에게 청소년 상담센터는 다음 중 어느 책에 해당하는가? 자, 여러분들 브론펜 브랜드는 5개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내부 체계가 있고, 미시 체계가 있고, 중간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체계가 있고, 거시 체계가 있고, 마지막에 뭐요? 시간 체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청소년 상담센터는 은지가 속해져 있지 않지만, 그죠? 은지의 어떤 그러한 활동이나 은지가 활동하는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 시기에 발달적인 측면에서 은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외부적인 입장에서 영향을 주는 이러한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외부 체계는 주로 이제 사회 지원 기관이라든가 부모의 직장이라든가 법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부모의 직장은 은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부모님이 그 회사에서 만약에 해고를 당했거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생겼거나 예를 들면 해고 당했을 때는 바로 어떤 가정의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은지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외부 체계에 있지만 은지에게 영향을 잠정적으로는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외부 체계를 우리는 여기 말하는 외부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소년 상담센터도 대표적인 그러한 외부 체계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2번입니다. 오늘날 청소년 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SNS 문화의 특징으로 옳은 것끼리 묶은 것입니다. 자, 옳은 것 찾아볼게요. 기억을 봅시다. SNS상에서는 표준어보다 인터넷용 약어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줄여서 쓰는 말들. 그 다음 니은 볼까요? 청년보다 청소년의 SNS 사용 비율이 더 높다. 여전히 청소년보다 청년이
더 많이 사용합니다. 청소년은 아무래도 그래도 일반적으로 학교에 좀 매여 있는 이런 것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얘기고, 그다음 디귿입니다.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SNS 사용 비율이 다소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자 청소년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X고요. 리얼 볼게요.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에서의 몰입으로 인한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맞게 설명한 것이 기억과 리얼, 이것을 담고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번 문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브롬펜 브랜드의 얘기고요. 마지막 단계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생태학적 체계 중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변화와 사회 역사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마지막 5번째 단계인 시간 체계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73번 문제도 앞에 71번 문제랑 같이 묶어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4번 문제입니다. 하트의 청소년 참여 사다리 모델입니다. 8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이러한 사다리 모형에 또는 사다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8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의 참여가 가장 높은 8단계를 항상 지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7단계만 되어도 성공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7단계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의 경우 청소년은 참여의 조작적 단계에서 프로그램이나 행사와 같은 쟁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인으로부터 이해관계자로 인정받는다. 그렇지 못합니다. 이 지금 조작적 단계는 이제 겨우 1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주 청소년은 성인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성소가 이용당한다고 이상하지만 그냥 어떤 포함을 시켜주지만 이해관계인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나가 X고요. 다가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참여의 명목적 단계에서 의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의제 형성이나 피드백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 자, 이게 바로 토커니즘이 3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제대로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청소년 참여 원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의 선택권입니다. 이것 역시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렇게 해서 맞는 것은 다라, 그렇게 해서 그 세 개를 품고 있는 3번이 정답입니다. 75번입니다. 오늘 청소년의 이성교재에서의 역기능이 아닌 것은, 역기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역기능이란과 순기능에 대한 개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염두에 두면서, 역기능이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1번 같이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이 가능성이 증가했다든가, 또 3번에 가출 청소년의 성적을 위한 성매매 증가라든가, 4번에 부정적 자아상을 극복하기 위한 성폭력 및 성희롱의 증가라든가, 5번에 사회가 청소년에게 요구하는 역할 교훈과의 충돌이 증가한다든가, 이것은 매우 다 바람직하지 못하고 역기능적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2번 보세요. 동료 청소년들과의 이성교제 빈도의 증가,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아니죠. 그죠? 건전한 이성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성적 어떤 접촉이 아니라 그야말로 건전한 이성 간의 교류를 하는 것이고, 그런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이것이 자체가 역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제 76번 보겠습니다. 76번 보면 청소년 또래 집단의 동조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다. 동조 행동이라는 거 부하 내동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아마 청소년 또래 집단에서는 이런 일이 참 많이 생기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5번을 볼게요. 부모와 또래 집단의 가치가 상충될 경우 청소년은 부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자, 동조 행위와 관련해서는 또래의 어떤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조 행동과 관련해서 부모가 어떤 또래 간에 있었을 가치와 부모가 제시하는 가치와 둘이 충돌했을 때 또래 간에 있었던 가치를 포기하느냐, 부모님과의 가치를 포기하느냐, 우리 상식적으로 또래 문화가 주는 이러한 동조 행위 때문에 부모와의 가치 공유보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77번 문제, 조금 전에 우리가 74번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고요. 지금 그 지문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하트의 청소년 참여 사다리
모델에서 청소년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며 모든 과정을 운영하거나 감독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바로 3단계, 7단계입니다. 7단계 뭐라냐면 7단계는 그 Child Initiative and Directed라고 해서 그야말로 운영을 하거나 또는 Directed, 감독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를 7단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7번의 지문 내용은 바로 7단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8번 문제입니다. 청소년 비행 중 지휘 비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청소년에 있어서 우리가 일탈행위 이런 걸 할 때 지휘 비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지휘 비행은 말 그대로 어떤 지휘, 예를 들면 청소년의 지휘 또는 성인의 지휘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지금 현재 발달 단계에서 연령이라든가 또는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구분 이런 데 있어서 자신의 지위에 맞지 않는, 이걸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신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거죠. 원래는 이게 나쁜 행동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말입니다. 담배를 핀다라고 하는 것은, 흡연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에게는 흡연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에게서는 특별한 일탈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기호식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게 청소년에게 흡연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분 또는 청소년의 지위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비행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지위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 때문에 그것이 비행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비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78번 봅시다. 대표적으로 그 흡연이라든가 음주라든가 관람불가 19세, 18세, 15세 이하에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봐도 되는 영화인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봐서는 안 되는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한 거죠. 그러나 물건 훔치기는 이게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이것은 일탈행위 내지는 범법행위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비행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8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번입니다. 다음 중 슈틸린의 가출 청소년의 4가지 유형에 속하는 것끼리 묶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해설에 보면 제가 그 슈틸린의 우발형, 위기형, 분열형, 미수형 이렇게 제가 4가지로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벌터의 또 4가지로서 기본형, 탐구형, 그 다음에 반사회형, 정신장애형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고, 또 그 유명한 덩포드의 그 가출 유형 제가 구분해 놨어요. 그거 보면 가출 청소년은 본인의 개인적 성격 또는 가족과의 관계, 또 비행의 정도, 학교에서 성적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출 청소년의 가출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학자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또 참고로 그 호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호모라고 하는 분은 2가지로 나누는데 뭘로 나누냐면 바로 탈출형과 추구형이 있습니다. 탈출형이 있고, 탈출한다는 얘기죠, 집에서. 그 다음에 추구형, 약간 좀 더 긍정적인 자기 발전적인 측면에서 약간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좀 강하지만 이것은 좀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탈출하는 형이 있고, 추구형, 집에 있는 것보다 자기의 독립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꿈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가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호모라는 분은 2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가출 청소년의 원인별로 구분하는 학자들의 유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9번의 답은 1번이 맞고요. 슈틸린이 하는 얘기니까, 나머지는 누구 얘기냐면 바로 그 벌트의 얘기니까 해설을 잘 보시고 구분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번입니다. 다음 중 학교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폭력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2번을 보게 되면 청소년 폭력 중 집단 따돌림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자주 일어난다. 자, 집단 따돌림은 어떤 물리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어떤 관계성에서 굉장히 공격을 하는 이러한 것이 강하죠. 그래서 무시하거나 어떤 그룹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말도 못 붙이게 하고, 그죠? 말 그대로 어떤 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남자보다도 여학생 사이에 더 심하게 또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교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번의 2번은 거꾸로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요.
81번입니다. 다음 중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교 폭력을 건절하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 옳은 것끼리 묶은 것입니다. 자, 대처 방안에 관한 부분인데요. 기억, 가정에서 1차적으로 풀어야 한다. 물론 가정에서 풀어야 되죠. 그러나 가정 자체가 1차적인 책임 기관으로서 유일하냐? 그렇지는 않죠. 학교라든가 관계 당국이라든가 관계 기관들이 모두 다 1차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다. X가 되겠고요. 니은, 학교 폭력에 대한 자진 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을 정하여 놓는다. 뭐 좋아요. 기간을 정해 놓고 이렇게 물론 그 홍보하면서 개봉하면서 그러한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뭐 현수막을 설치하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D것입니다. 폭력 및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스쿨존 사업이 있다라고 해서 스쿨존 안에 어떤 그러한 뭐 여러 가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어떤 좀 뭐랄까 외진 곳을 이렇게 없앤다거나 골목길을 없앤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데다가 이렇게 감시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함으로 해서 폭력의 가능성을 애초부터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리얼해 보세요. 청소년 유해 환경 제거 및 대중매체의 폭력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서 자율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맡기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뭐라 할까요? 믿고 맡기가 서로 될 일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과감한 법적 조치를 가한다든가 행정 조치를 가하거나 법적 제재를 가해서 청소년 보호 또는 유해 환경들을 제거하는데 적극적인 어떤 그런 국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율적인 규제만으로는 너무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처 방안으로서 보려면 니은과 디귿 정도의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82번입니다. 청소년 비행에 관한 낙인 이론의 관점에서 해당하는 모든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낙인 이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죠. 자, 여기 보면 자, 어떤 행위에 대한 선악의 평가는 사회적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사회적으로 낙인 찍는다. 이것은 선한 것, 이건 악한 것. 맞는 얘기고요. 일탈의 원인보다는 일탈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과 처벌하는 과정에 더 관심을 가진다. 이것도 역시 일탈 행위가 설명된 일탈 행위에 대해서 낙인 효과라고 하는 것을, 낙인 이론을 설명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개념이죠. 그다음 답니다. 비행은 사회 통제가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사회 통제 이론, 다시 말해서 사회적 유대가 끊어져서 일탈 내지는 낙인이 일어난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낙인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이름을 알고 있는 히르시의 사회 유대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못하고요. 일탈자로 규정된 사람은 그 낙인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 다른 일탈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 낙인 이론의 내지는 낙인 효과의 무서움을 설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가나라는 맞는 얘기고 3번 다는 히로시의 사회 유대 이론에 관한 설명이니까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3번 문제입니다. 청소년 가출의 위험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런 문제는 사실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죠. 답은 3번 가족 간의 높은 응징력이다. 가족 간의 높은 응징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유대적인 내용이 가족 간의 유대감이 높다라는 건데, 그것은 청소년의 어떤 가출의 위험 요인으로 볼 수가 없지요. 그 외 나머지 충동성과 낮은 자기 통제력이라든가 낮은 가정의 경제 수준, 소득 수준 또는 뭐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결손이 왔다든가 이런 것들이, 또 학업 스트레스라든가 학교 부적응 이런 등등이 가출의 가장 큰 주요 요인이 되겠죠. 84번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미움, 전학 빼고는 다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 이참에 완벽하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5번입니다. 스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에 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스덜랜드입니다. 차별적 접촉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을 하는데 차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런 범죄적 가능성이 높은 또는 일탈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또래라든가 어떤 다른 사람과의 접촉에서
일탈 행위에 대한 학습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 만약 뭐 선량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 선량한 사람과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일탈 행위의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보는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기억해 보면 범죄 행위는 학습된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접촉에 있어서 그야말로 청소년 시기에 누구랑 접촉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니은, 법 위반에 대해 우호적으로 학습된 사람이 비행을 한다. 그러니까 위반에 대해서 우호적이란 말은 뭐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좀 덜 느낀다든가 위반 그 자체를 막 즐겨버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이 자꾸 막 습관화되면 더더군다나 어떤 비행을 자주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D것입니다. 범죄 행위의 학습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학습의 어떤 관계 또는 대인 관계에서 유사한 사람들끼리 자주 접촉을 함으로 해서 범죄 내지 일탈 행위가 학습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리얼 보면 범죄 행위는 사회적 유대가 약화될 때 일어난다. 이것은 역시 아까 말했던 그 히르시의 사회 유대 이론에 관한 설명이니까 지금 서들랜드 이론과는 조금 더 구분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를 품고 있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6번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다음 중 클라우드와 오린의 차별기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지문이 굉장히 길어서 여러분들이 막 읽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자, 클라우드와 오린의 차별기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렵거나 소외계층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떤 고급스러운 문화라든가 어떤 선량한 문화 또는 건전한 어떤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잘 잡지 못하고 그야말로 취약계층끼리 있으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범죄적 상황 또는 어떤 일탈적 기회가 접촉이 많아지는 이런 상태가 되면 기회가 차별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건전한 구성원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차별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또 그러한 것이 어떤 하위 문화 내지는 비행 문화로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바로 클라우드 오린의 차별 기회 이론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놓은 것이 바로 4번 문제이고요. 일반적으로 그 해설해 보게 되면 이러한 그 클라우드가 오린의 이론은 머턴의 아노미 이론과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서들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의 어떤 융합된 좀 이렇게 복합을 절충을 한 또는 기초한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도 마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7번 문제입니다. 청소년의 약물 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볼까요? 일단 약물을 남용하게 되면 성인보다 느린 속도로 약물 중독에 이르게 된다. 아니에요. 청소년 시기에 약물에 중독되면 성인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약물에 중독이 되어서 그야말로 폐인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2, 3, 4, 5분은 맞는 얘기니까 이번 그대로 좀 읽고 텍스트식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8번 문제입니다. 역시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중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 실태와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흡연율 중 청소년의 흡연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좀 매년 꾸준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증가한다. 2번에 보면 여성 청소년의 흡연율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증가한다. 3번 청소년 흡연의 가장 큰 원인은 가족과 친지의 권유이다. 이거 답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4번 청소년의 흡연 시작 시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뭐 고등학생도 돼야 되는데 지금은 중학교, 뭐 일부 초등학생도 흡연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5분 볼까요? 고소득층 청소년보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흡연 비율이 더 높다. 뭐 그렇게 보고되는 보고서가 많아서 뭐 이건 다른 1, 2, 3, 4에 비해서 5번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5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사실 꼭 뭐 저소득층이 청소년들 많이 핀다. 이것은 사실 동의하기 힘든데 다른 내용이 워낙 틀린 얘기를 한 거니까 88번의 답은 5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청소년 이해론 4차 시에 대한 내용 끝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89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